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선 듣기 어려운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팟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시민팟 31회 방송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을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요. 두 분만 모셨습니다.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 시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항구 인천광역시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가지고 어떻게 강 의원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직은 뭐 잘 지낼만 합니다. 예, 요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워낙 인기가 잘하시니까. 그래서 더 참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도 또 미세먼지가 요새 좀 덜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더 낮았죠. 예, 많이 나아지고 또 정치도 잘하시니까 뭐 뉴스도 좋은 뉴스, 듣기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살만 납니다. 누가 뭐 그런 얘기했는데 뭐 증세 없는 복지가 이런 게 아니냐고 누가 증세 없는 복지. 네. 세금도 안 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고 누가. 아, 그렇습니다.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예. 하여튼 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이제 이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도 지금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막상 지금 진행하는 거 보니까 뭐 기존의 야당들하고 네. 협치 이게 과연 협치냐 아니냐 뭐 이 논란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국민의 여론은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야당들은 굉장히 또 강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야당이 이 문제를 좀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아, 정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력할 것과 협력하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뭐 추경도 안 된다, 장관 임명도 안 된다, 모든 걸 반대로만 일관하는데 어떻게 협치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야당이 하는 일이 예. 짜증나는 일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뭐 판단하고 함께 하자 이런데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말로만 협치하고 네. 자기네들 입맛을 그러면 다 자기네들은 뭐 추천하지도 못하면서 추천을 뭐 추천 기회를 안 줬잖아요, 에이, 기회를.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누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협치를 하면 각 그 야당에도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추천할 줄 알았는데 그건 연정이죠. 연정을 할 때는 추천을 주지만 협치는 협력해서 잘 좋은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 네. 초기에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저렇게 딴지를 거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80%, 89%까지 올려주는 네,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의 지금 자유한국당 제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의당은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는 건데 지지율이 8%, 9%, 국회의원 100명 있는 정당이 지지율 8%, 9%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 당에 대해서 짜증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워낙 지금 뭐 네네. 거의 10% 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교부 장관 문제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모든 걸 이제 원래 그냥 그 임명하는 절차를 네. 뭐 청문회 어떤 보고서가 충분히 없다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 17일까지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 보낸다면 임명하겠다 이런 뜻이죠. 아마 그렇게 가신다면은 이제 좀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예. 우리 나라를 지금 그동안 이걸 좀 바꿔보라는 이제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걸 바꾸라는 거는 과거에 이 잘못된 거를 좀 이렇게 뭐 청산하고 새로 개혁하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청산과 개혁에 이걸 잘할 이제 이런 그 장관이나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입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도 이렇게 잘 못하고 이런 게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제도나 헌법이나 또는 각종 법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충분히 검증할 만한
또 그런 그 객관적 기준 이런 거 갖고 하지 않고 대통령들이 대부분 초기 높은 지지율 70%대가 넘는 이거를 앞세워서 사실은 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강행한다든지 이러면서 여야가 그냥 반목적 싸움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청산하고 개혁하라는 이런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는 네. 상당히 근접한 이런 인선과 예, 예. 이런 부분 어떤 의지를 보이고 계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때 약속했던 바로 5대 원칙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 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이라든가 또 여러 이런 그 우리 강요 임명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라든가 개별법에 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걸 꼭 야당이 발목 잡는다라고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의원은 약간 더 생각이 좀 다르죠. 그래도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절차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청문 예.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것은 뭐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만든 법안이고 예. 더 좋은 분을 모셔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처음 아직 조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그 능력이 있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일단 일은 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목 잡기죠. 일단은 일을 해서 그 장관이 해본 정책이 외교든 공정거래든 뭐 재벌개혁이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일단 뭐 사람부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이게 결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 근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보통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는 보고서만 하지만 합니다. 네, 보고서. 보고서만 예, 하고 예. 무슨 동의 절차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대통령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없던 것을 참여정부 때인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만든 장관이라든가 거죠. 이렇게 만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하게 좀 검증하는 과정 갖추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 출신 분들이 장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 그냥 통과하더라고 또. 그분들 요번에 아니, 팔이 안으로 다 굽는 건가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그렇고 예. 또 김부겸 장관도 그렇고 네. 큰 문제 없이 바로 아니 뭐 덕담을 하던데. 야당.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 버렸죠.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의원들끼리끼리 해먹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런 비아냥도 제가 보니까 어디서 좀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게 상권 분립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집행부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또 지적도 누가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옛날에 계속 그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또 장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그러면은 또 뭐 무슨 일 생기면은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고 예. 이게 과연 책임 있게 이 상권 분립 말씀하신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이렇게 가면 있죠. 의원 내각제가 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그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입각하는 그러니까 사퇴 없이 예. 입각하는 것은 저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고유 목적에 충실해야지 사퇴도 안 하고 다시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2배로 받는 것 같아요. 두 배는 안 받아요. 국회의원 거 안 받죠. 받습니까? 행정부만 2배로 받는 아니, 것 그런 같은데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보좌관들 비서진들은 보좌관 다 어떻게 받아요, 하는지 어차피 그 아니 보좌관 비서진은 뭐 하는지 난 그게 아니 궁금해요. 그 장관 가면 그 사람들 존치한대요. 다음 아 장관 가는데 예.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으로 존치한다고요? 그렇죠.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벌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국민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가는 것 자체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언급을 드렸냐면 지금 그 장관 청문회가 이렇게 이제 야당의 어떤 뭐 협조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이 국회의원 출신들은 장관 청문회 하면은 그냥
자기 팔 안으로 옵는다고 다 그냥 통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선택의 폭이 왔었을 때 두 사람 때 에이 복잡한 것보다는 청문회 이게 좀 쉽게 동의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상권 분립도 안 되고 진짜 이거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참 하여튼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도 그러니까 뭐 개선. 이제 지금 장관이 지금 17개인데 지금 15개인가요? 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3개 붙여 남았다. 네, 남았다고 하던데 이제 다 됐고 뭐 특별히 이번에 장관 그뭐 보면서 뭐 특별히 좀 이렇게 좀 기억나시는 좀 분이 좀 계신가요? 아닌가요? 뭐 이번에 그 환경부 장관하고 환경부 차관이 다 이 민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조 대표가 잘 아는 분들 아닌가요? 뭐 잘 알죠, 저도. 그렇죠. 예, 잘 알고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도 잘 알고 그 안병옥 차관 후보도 잘 아는데 하여튼 행정부 장관 차관이 두 사람이 모두 관료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민간에서 들어간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김은경 이번에 환경부 장관 그 분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겸직했었죠. 청와대 그 수석을 하면서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이제 그 제정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그 김상희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 위원장과 함께 이제 그걸 주도했던 분인데 아마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명박 정부 때 후퇴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아마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정상화되는 계기가 이제 될 거라는 좀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이제 위원회 네. 이런 측면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혹시 이 거버넌스 아래서 이제 이 시민기업 행정의 이런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실천 체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중요성들을 좀 잘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인천하고 인연이 없냐고. 네. 부평에 그래서 이제 예. 부평구 지속가능 보고서도 그분이 그렇죠. 예, 예. 부평구. 지구에서 그 예, 위탁 예. 맡아서 한 예. 거죠? 예, 저도 맞아요. 한번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올해도 인천시 지속가능 보고서 2차 보고서를 지우가 이번에 이제 그 위탁을 받았어요. 보고 작성을. 네. 그래서 이 김은경 환경장관 후보자가 그 인천에 오셔가지고 그 브리핑이 아니라 이제 보고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을 이제 그 인천시 공무원분들이 이제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이걸 해달라 저게 이렇게 좀 약간 했는데 네. 완전히 지금 이제 장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따는 입장에서 네. 의뢰 입장에서 갑자기 장관이 돼버린 양말 거예요. 입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갑자기 이게 그때 뭐 사람들이 그때 좀 부드럽게 잘할 거. 하여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에피소드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장관 인선이 좀 마무리가 돼서 어떤 방식이 됐건 하여튼 뭐 우리가 협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좀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간 이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이슈 브리핑은 인천시 부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시에서 큰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면 인천시 부채 2년 만에 2조 원 이상 줄였다. 이겁니다. 뭐 하여튼 알다시피 인천시 부채가 굉장히 그 지난번 시장 선거에도 굉장히 가장 큰 이슈였고 계속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만에 2조 원 이상 줄였다라는 어떤 그 보도자료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대단한데?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알다시피 인천의 그러니까 2014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2016년 말 그러니까 2년 이렇게 딱 기준을 잡으니까 2조 한 600억 원 정도가 좀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본총 부채만 하더라도 한 8천억 가까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이제 산하 기관에 대한 부채는 한 1조 한 2천억 원 이상 줄였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체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뿐이지 안 돼서 우리가 뭐 그 40% 넘으면은 무슨 뭐 크게 문제가 된다 위험 순위 됐는데 지금 30%가 줄여가지고 이런 추세로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는 아마 25%까지 줄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 부채 감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이 이제 1년만 있으면은 지방선거를 할 텐데 내년 시장 선거할 때도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 부채 2년 만에 감축 그 진실은 뭐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주겠는데 원래 이제 두 분이 우리 또 뭐 이한구 의원님이나 강문수 전 의원님이나 워낙 의회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부채나 이 회계 문제는 아주 뭐 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문수 의원님 먼저 요 2조 줄였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굉장히 박수 칠 일인가요? 아니면은 뭐 박수 칠까요? 아니, 뭐 일단 빚을 줄인 건 잘한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이걸로 방송을 하기로 해서 지난 2014년, 15년, 16년 그리고 네. 올해 2017년도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를 쭉 다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우리 아까 공사공단 부채 감축이 1조 2천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본청의 예산이 한 8천억 8천억 정도 가까이. 들었는데 네. 제가 봐서는 8천억을 너무 적게 갚았다. 아, 본청 거? 본청 것만 해도 한 2조 원은 갚을 수 있었다. 아, 더 갚을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2014년도 말에 본청 예산 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 4조 7천억이었는데 그때 부채가, 네, 부채가. 예, 지금 이제 3조 9천억 남아가지고 네. 2016년도 말로 네, 네. 이제 작년 말이죠. 한 8천억 줄였다고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한 2조 원은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가용 재원이 있었다. 그 말은 이제 네.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입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많았죠. 수입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지방세, 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 주는 보통 교부세, 네. 그리고 뭐 국비,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산 매각? 자산 매각.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 세외 그걸 수입. 세외 수입. 크게 하면 네 가지 정도를 번다고 치면 네. 그게 과거에 비해서 더 늘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지금 사실 인천시 부채가 4조 원 넘게 된 이유는 본청 주체가. 예, 핵심은 사실은 아시안 게임과 음. 도시철도 2호선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인천시가 재정이 그렇게 나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300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아시안 게임과 그 도시철 2호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채가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안 게임 할 때 한 2조 5천억이 소요가 되고 네. 도시철도도 아마 2호선 하는데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서 총 한 5조 원 넘게 네. 소요되는 큰 일을 벌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지방세가 2008년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세수도 줄고 네. 그러면서 나갈 건 많고 이러다가 늘어난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됐냐면 2014년도에 그 아시안 게임을 끝났죠.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갈 게 없죠. 그다음에 작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갖기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오는 건 더 늘었는데 음.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지출 내역이 전에보다 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거에서 잘 그 조정하면은 네. 많은 빚을 갚을 수도 있었는데 별로 못 갚은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갚을 수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7천억 갚은 8천억 갚은 거 가지고 생생 내지 마라 유정복 시장님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산하공사 도시공사도 한 1조 3천 정도 갚았거든요. 네네. 그거 합쳐서 2조 이상 갚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갚은 것은 1조 2,653억 원 그동안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예. 가지고 있었던 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영종도라든가 뭐 이런 영종도 뭐 검단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땅을 팔아서 갚은 거예요. 거기에 빚은 원래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가서 그렇지 자산도 많고 빚도 많은 거였습니다. 따라서 그건 이 경기가 풀려서 땅을 팔면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 본청의 빚이 한 8천억 갚은 것이 과연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 본청 거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아까 이제 시의 이제 수입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한 3-4가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첫 번째 지방세. 네네. 지방세가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방세가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이번에 그 부채 발행 안 하고 네. 중앙 정부도 부채 발행 안 하고 11조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 국가나 지방이나 지금 세수가 엄청 늘고 있어요. 그 지방세는 대부분 뭐 취득세 이런 거죠?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죠. 지방 소비세죠. 네. 지방 소비세. 하여튼 예. 뭐. 네, 그런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인천의 지방세가 2조 5,600억이었어요. 예. 근데 2015년도에
2조 9,400억으로 늘고요. 한 4천 원 늘었네요. 예, 근데 2016년도에 3조 2,200억으로 늘어요. 오, 그러니까 2014년도 송영길 시장님하고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이제 이게 리턴이 됐을 때 그때 대비해서 2015년도에 3,800억이 더 늘었고 네. 2016년도는 2014년 대비해서 6,600억이 늘은 거죠. 합치면 2년 동안 거의 1조 원이 늘은 거예요. 세수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한 1조 원 가까이 2년 동안 2년 동안 늘었다는 늘었다. 거. 그렇죠. 첫 번째 수입이 1조 원 늘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또 지방교부세. 네. 그거는 보면니까 그건 뭐 많이니까 늘긴 늘었지만 워낙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지방교부세도 매우 늘었죠. 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 많이 지방 늘었죠. 교부세,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보통 교부세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보통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건데 네. 2012년하고 14년 3년치 보통교부세가 6,567억 원이에요, 총. 합쳐서. 예, 약 2천억 정도씩 보통교부세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 2017년 이 3년치가 1조 3,45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 얼마? 거의 뭐 6,890억 원을 이제 더 받은 거니까. 아니면은 송영길 시장 때에 비해서 유정복 시장이 와서. 그렇죠, 그렇죠. 비교하면 6조 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더 받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과거에 이제 분권교부세 사업이라 그래서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5년 연장해서, 네. 이게 이제 2014년인가? 이때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분권교부세 사업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쭉 해오다가 이걸 폐지할 수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30% 지원, 50% 지원, 70% 지원 이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교부세에 얹어준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가 다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상대적으로 이 보통교부세는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건데 예. 우리는 너무 이 차별을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행자부가 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인센티브 지표가 있고 페널티 지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가 과거에 사실 안상수 이 시장까지는 이런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이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데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인천에 유리한 지표를 반영시키기 위한. 근데 사실은 그거를 송영길 시장 때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표를 개발하는 이런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 결과가 지금 그렇죠. 드러나는 이제 거네요. 매립지양이나 소각량이라든가 도로 뭐 총 길이라든가 우리 인천시에 유리한 이런 지표들이 그러면 좀 예, 이런 게 이제 사실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또 페널티 지표, 과거에 이 DCRE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DCRE 5천억에 달하는 이런 아주 큰 지방세 이 소송, 이런 부분들, 세입으로 우리가 잡았지만, 이거를 세입을 못 받았잖아요. 소송건을 하고. 그러면 받아야 될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이거를 실제 못 받아들인 이 목표율을 못 달성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어요. 근데 이 페널티를 이제 매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게 또 공교롭게 융복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또 페널티가 끝남으로써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 받아오던 부분들이 해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네. 그 이전부터 인천시가 노력해온 그 성과도. 당연한 성과 부분도 반영됐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말과 지금 2016년도 말에 부채 감축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2년 딱 그때.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보니까 세입총괄 추경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네. 3,200억을 지방교부세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2015년도에 4,500억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 4,200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1,300억하고 1,000억 더 늘어서 2년간 2,300억밖에 더 못 갖고 온 겁니다. 2014년도에 대비해서. 예, 예. 그런데 대구가 인천시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데 250만 채 안 되는 도시가 얼마를 지방교부세를 가져가냐면 거의 8,500억을 가져가요. 2배 이상 되네요. 그렇죠. 부산은 1조 원 가까이 가져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시장으로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페널티를
것과 플러스 힘 있는 시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대구 수준의 한 7, 8천억 정도를 연간 받아와야 사실은 제대로 받은 거고 네. 아직은 인천이 이제 한 4,500억 이렇게 받아오는 것은 지금 대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시장으로서 이거를 뭐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닌 게 실제로 많이 받지 못했어요. 인천의 시세에 비해서. 하여튼 뭐 보통교부세가 하여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은 아까 한 3년에 걸쳐서 한 6천억 정도 는 건데 아니 근데 2014년 말 기준하고 그것만 기준하면은 4천억. 아니 2,300억 정도 더 늘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예. 보면. 그럼 아니 3년 통계가 2012, 13, 14. 이거 통계는 정확해야 되니까. 이한구 의원 통계는 맞는 거고 12, 13, 14년. 그다음에 15, 16, 17년. 그래.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제 요거 비교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맞고요. 강병수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 말에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볼 거는 시에서 발표한 게 2014년 말과 2016년 말 2년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줄였다라고 해서 그걸 한번 좀 따져보다 보니까 한 건데 첫 번째 지방세는 한 1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1조 원. 1조 정도 늘었다는 늘었죠. 거고 예, 예. 보통 교부세는 한 2천억 정도 더 는 거고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 매각 수입이요. 매각 수입이란 건 뭐죠? 자산 매각? 자산 매각이죠. 예. 2015년도에 1조 2천억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15년도에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4,300억이 있어요.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두 개 합치면 1조 6천억 원이죠. 이거는 저기 그 도시공사라든가 그쪽 그랑 상관없는 거죠. 인천시 고유에 갖고 있는 땅을 판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땅 팔아가지고 1조 2천억 갚은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순수한 자산 매각이 1조 6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산 매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2015년도에 지방채를 또 8,800억을 발행해요. 아마 이때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2015년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당연한 거죠. 빚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늘은 거 1조 원에다가 8천억. 매각 수입 1조 6천억 원에다가 예. 그럼 2조 6천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방채 8,800억에다가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보통 교부세 2천억까지 하면 그렇죠. 거의 합치면은 5조 넘는데? 아니죠. 2조 6천. 2조. 그러니까 여기 매각 4조. 수입에서는 이제 매각 수입에서는 이게 그 중복된 게 이게 수입만 보고 지출을 안 봐서 그런데 예. 이제 매각 수입을 그대로 이제 우리 세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곳에 썼느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제가 봐서는 네. 이제 그 2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순증액은 가용 자원으로 늘어나는 건 거의 4조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빚 갚는 데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게 그렇게 이제 하니까 2015년에는 그 이 토지 리턴 6809 이제 민선 5기 때 예. 토지 리턴 방식으로 10만 평을 매각해서 8,600억 원을 해서 이제 그 빚을 갚는데 당시에 쓴 바가 있는데 그걸 리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만기를 앞두고 2015년에 네. 다시 이걸 갚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6809를 되팔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조 이게 2천억이라는 게 잡힌 그럼 거예요. 그때 지금 수입으로는 빠질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에 팔았던 땅을 말하자면은 이 리턴 방식이라고 땅을 팔았는데 저걸 개발을 못하면 인천시가 이자를 몇 프로 물어서 다시 땅값을 되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민선 5기 때. 그럼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 2년 동안 좀 우리가 수입만 담는 건데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게 지방세 1조 정도, 네. 보통교부세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네. 자산 매각 한 1조 6천억 정도였는데 거기서 한 4천억 빠진다고. 그걸 빠질 수 있죠. 네. 빠진다고 9천억 치면- 정도가 빠지죠. 빠진다고 왜냐하면 치면 8,600억 리턴할 때 그때 이자까지 해서 그거를 9,500원인가 아무튼 이렇게 더 높은 가격에 이거 아니, 팔았으니까. 예. 아니 매각 수입은 매년 2014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한 3천억이 2015년. 있었고요. 예. 올해도 한 8,700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죠. 네, 8,700원 그러니까, 매각 수입.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중 계산된 거를 따지면 한 하더라. 4,300억, 4천억 정도는 빼야 되는 게 1조 6천억에서 한 4천억 빼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거기다가 또 하나 있는 게 국비가 있잖아요. 국비도 이제 계속 늘었더라. 국가에서 지원한 건데. 근데 국고보조금. 이건 매칭이죠. 매칭이다 그거 보니까 매칭이니까 그거는 이제 빚 갚는 데 쓸 수 없는 돈이죠. 국가적 없다고 치면 그렇죠. 국고보조금은 이거는 뭐 이렇게 50대 50 대부분 이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 인천시 재정 사업으로 100% 하는 거에 비해서 네. 국고보조를 뭐 많이 받는다면 그것이 어쨌든 우리 인천시 100% 지출보다는 50%를 그렇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2012년부터 그냥 있는 수치 그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 1,800억이었던 국고보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58억이에요. 그러니까 3년 해가지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가 세입이 지난 3년 동안 많이 늘었어요. 우리 지방세도 많이 늘었듯이 이제 이런 것에 따른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강병수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시에서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 본청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줄인 거는 솔직히 더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덜 줄인 거다. 네, 네. 그런 얘기인데 아니, 이거 그러니까 왜- 논란이 붙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인천시 기자들이 좀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제가 봐선 가용 자원이 2년 동안 거의 4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그 돈을 다 빚갚는 데 쓰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 예. 그렇지만 인천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시장님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채가 문제가 되고, 유정복 시장이 확실하게 그거를 상환할 의지가 있었다면 4조 원 중에 8천억 갚아놓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조 원은 갚은 다음에 큰 소리 쳤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시안 게임에 대한 부담이나 도시철도 2호선 추가 건설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총 4조 원의 가용 자원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2조 원 정도의 빚을 갖고 나서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시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고작 8천억 갚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 인천 시민을 속이는 일이에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년 아니, 그러니까 선거 운이- 때 이거는 하겠는데.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민선 4기, 5기, 6기를 네. 그 시대적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천시가 이렇게 부채 오명을 쓰게 된 근본 이제 이 책임자는 민선 4기 안상수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분식 회계를 통해서 법정 의무 경비들을 다 그냥 일반 세출로 다 써버려서 이 빚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계 경계가 침체되는데 여기 뭐 그 검단 신도시니 뭐 여기저기에다 그냥 돈 빌려다가 이걸 막 꾸라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경기 침체된 상황에서 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이제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역의 이 안상수 시장 때 높아진 시민들의 개발 욕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정리를 못 해내고 거의 이끌려가면서 아시아 경기장 같은 주경기장 막 거의 4천 몇백억 진짜 쓸모없이 지금 많이 지금도 논란거리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 또 하나는 많이 개발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된 SPC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빨리 이 공공 그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로 원래 본연의 목적으로 전환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 그런 이유들이 있었죠, 사실. 그러면서 그걸 못 시키면서 결국은 이 아주 나쁜 인천시 재정을 이렇게 떠안았는데 문제는 그 나쁜 재정을 아는 거를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그걸 약점을 잡고 이제 또 시장이 된 거고. 근데 하여간 예. 뭐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부채를 감축을 해서 근데 지금 시 입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재정 위기 단체라는 게 그 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이제 문제가 시작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줄여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서 22.4%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년에는 한 20%까지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뭐 팩트로만 본다고 하면 부채가 쭉쭉 줄어가는 거여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8천억 갚고 네. 지금 남아있는 부채가 얼마냐면은 2016년도 말에 3조 9천억이나 남아있어요. 본청에. 네. 이걸로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거의 4조 원 가까운 돈이 남아있고 2017년도에 세출 예산에서 보면 네. 채무 상환에 5,200억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아마 조금 더 갚을 수 있겠죠. 이제 추경이 돼서 아마 세입이 더 들어오면 좀 더 갚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3조 4천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내년은
이제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갚겠죠.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다 못 갚죠. 강의 못 갚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되는 쟁점 시기에 있어서 약 3조 4천억이 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가용 자원이 4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 이것을 내년 말까지 아니 올해 말까지 2조 원 수준으로 4조 7천억에서 약 2조 원 수준으로 내려놨으면 유정복 시장이 나름대로 제가 노력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별로 8천억 줄여놓고 이거를 빚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제 거예요. 말은 포인트는 네. 여기 있습니다. 팩트는 부채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줄였다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15년 7월에 인천시가 39.8%로 그렇죠. 40%에 육박하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로부터 매년 인천시 도시공사가 매년 의무 감축 비율을 이제 지정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호조되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걸 갚아나간 거예요. 근데 뭐 인천시만 재정위기 단체에서 극복한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던 부산이라든가 대구나 뭐 태백시나 네, 네. 이런 데는 사실 더 빨리 그냥 해결했더라고요. 바로 그냥 1년 만에 네, 했어요. 거기도 그만큼 키우나. 그만큼 더 어려운데 거기. 경기가 이렇게 호전됐다는 거죠. 주변 여건이 좋아요. 예, 그 주변 여건이 좋아진 사실은 이런 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8%를 22.4%로 까지 줄이겠다. 줄였 올해 연말에는 이제 그런 거는 또 분명히 줄인 건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예. 겁니다. 어차피 이제 전반적으로 주변의 경기가 좋아졌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졌고 뭐 다른 도시가 부채를 감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천도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고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올 연말에 한 20% 가까이 20%대까지도 가는데 다만 내년 지방선거 때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되면 이렇게 부채가 준 것이 과연 현 유정복 시장의 능력에 의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강병수 의원 전일 말씀한 대로 더 줄 수 있었는데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 이상 한 것도 없다. 그렇죠. 아닌데 그러면 아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지정을 하고 잘해서 준 거. 그럼 이게 굉장히 논란의 쟁점이 되긴 되겠네요. 되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 지방세 늘은 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썼다고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매각 수입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매각 수입이 2조 8천억입니다. 네. 그중에 일부 중복된 게 있어서 8천억을 뺀다고 해요. 근데 2조는 갚았어야죠. 어떻게 이한구 시의원님은 뭐 현장에서 보시니까 우리 시민의 땅을 팔아가지고 2조 8, 지금 2조 우리 원이 강- 생겼는데 우리 강민선 의원이 계속 이게 더 줄여야 돼, 더 이- 줄였어야 되는데 왜 못 줄였냐고 계속 이제 얘기해요. 두 가지죠. 이제 빚을 더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각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적정 규모의 빚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네네네. 사실은 2015년도, 16년도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된 게 아주 취약계층 네.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많지도 않아요. 뭐 몇 억, 몇십억 뭐 이런 거예요. 다해 몇백억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 빚을 줄인다라는 이유로 이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뭐 통합 폐지라는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자율성을 침해한 건데 네. 그게 굴복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우리 재정 세입이나 이런 건 늘어가는데 실제 정작 우리 시민들 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을 안 쓴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은 이제 물론 다시 이제 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역의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분석 기사가 거의 보기가 어렵고 그냥 시에서 발표한 내용 위주로 많이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과연 뭐 팩트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유정복 시장이 잘 시를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냐 안 그런 것이냐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석 기사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니까 하여튼 뭐 요거를 우리가 오늘은 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그냥 이렇게 좀 한번 훑어본 건데 다음 기회에 좀 요거 관련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한번 이왕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지금 큰 거에 매각 수입, 지방세 확장, 또 지방채 이런 거 말고도요.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우리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늘린 게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상하수도 사용료가 2015년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약 1,400억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1,6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억이 늘리죠. 우리 시민들이 돈을 하수도 사용료만 더 낸 거죠. 아, 상수도 사용료는 얼마를 더 냈냐면 그거 올렸어요. 올렸죠. 예. 그러니까 2,100억이었다가 지금 230억으로 2017년은 편성이 돼 있어요. 100억이 더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에서만 거의 한 300억 정도를 인천시가 세수로 더 얻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인천 시민이 지금 일반적인 지방세도 많이 냈지만 이런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라든가 우리 또 주민세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복지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저는. 왜 크지 않아서 이해하는 거야? 그건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군구에 주는 그 매칭 비율을 훨씬 군구에 부담을 많이 줘버렸어요, 이종복 시장이. 그래서 군구가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상당 부분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방세 1조 원 늘은 거, 매각 수입 1조 6천 원 늘은 거,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거 8천억 갖고 왜 2조를 못 갖고 8천억 갖고 큰 소리 치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세세한 걸 다 들어가면요. 더 많다 이거죠. 훨씬 더 많아요. 하여간 아니,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니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여건도 좋은 걸 잘 탔고 예. 또 하나는 분명합니다. 시민 부담을 뭐 일부 좀 더 시킨 것도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를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중복 뭐 이런 이 잘못된 정책이죠 정부에서 이런 거를 무조건 따라하면서 지출을 덜한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 법적 의무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 숨겨져 있는 이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그 군구 재원조정교금이나 교육청 의무전출금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해소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 우리가 항상 이 세입세출 결산이나 예산 편성 때마다 참 난감한 게 많은 사업비에 2월이 있고 세입에 2월은 있는데 실제 돈은 없는 이게 수천억 이게 있는 건데도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가 일단은 좀 해소시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 노력 안 하고 저절로 이렇게 한 건지 어떠한 노력이 좀 더 돼 있는지에 대한 이 정밀한 한번 평가는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 요거 관련해서 좀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요것에 한번 얘기를 나눠서 오늘은 뭐 제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 누리과정 예.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에서 전액 교육청 기반교부세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특별교부세로 한시적으로 3년 네. 이제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처리되죠. 이 보육에 관한 비용도 인천시가 상당 부분 예산을 댔던 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교육청한테 주는 거니까 인천시가 몇백억은 훨씬 전략을 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 훨씬 더 갚을 역량이 이제 많았다는 주제를 좀 거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 너무 뭐 그냥 아니 저는 잘한 게 없는데 이 인천의 언론사들이 다 하나같이 유종복 시장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대서특필 해주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아,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뭐 특별한 분석 논평도 없던데요. 뭐 제가 뭐 자, 하여튼 요 문제는 다음에 또 전문가를 좀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아까 금방 언급드렸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채 1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보니까 각 지역의 지금 뭐 지방선거에 대한 후보군에 대한 뭐 리스트가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인천의 언론을 보더라도 인천시장부터 해서 리스트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다 뭐 시장, 구청장 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쉽게 좀 큰 시장 쪽이나 이제 교육감 이런 쪽에 어떤 후보들이 좀 나서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오늘 오신 두 분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망은 어떠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다시피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박남춘 시당위원장님도 언급되시고, 홍영표 네.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삼선. 부평, 예, 그분도 언급되시고, 그리고 김교웅 저기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계시죠 그러시죠. 지금, 예, 네. 그분도 언급되시고,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도 언급되시는 것 같아요.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4분 정도 언급되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 유종복 시장이 계속 이제 다시 재선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전 안상수 시장, 현 국회의원이죠. 그분도 좀 두 분 정도 언급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문병호 전 이제 국회의원하고
박우섭 남구청장이 언급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분이 이학재 의원이 원래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을 하셨죠. 네. 예, 이분도 또 언급되시는 것 같고. 이분도 삼선이죠? 네, 삼선입니다. 네. 예, 그리고 김성진 정의당 네. 또 네? 위원장. 이렇게 언급됩니다. 지금. 시장. 예. 어, 하여튼 뭐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급되시는 분만 따져보니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있지 않나요? 뭐 이한구 의원이나 강병선이 언급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언급되고 그리고 교육감이 있는데요. 네. 교육감은 제가 이따 좀 한번 또 얘기하면 되겠는데 참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아주 그 안개 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청년 교육감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뇌물 수수 문제로 구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2심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어서 2심 재판이 아마 8월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7월 안에 끝나. 7월에 끝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법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안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뭐 모든 판단이 나온다고 치면 그것이 이제 내년 교육감 선거 때 아마 굉장히 많이 좀 언급되시는 것 같아요. 그 또 제가 보니까 그건 이제 뭐 현직 교사분들도 많이 언급돼 가지고 이따가 한번 네, 네.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장 후보들 보시면서 일단은 뭐 이 강병수 전 의원님 또 뭐 잘하시니까 아니, 제가 이 지금 총 누가 나오실 것 같아요?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본인에게 확인한 분이 딱 한 분. 아, 그래요? 아, 이분이 본인 조금 유보적이긴 하신데. 아 유보에 그건 뭐 아니잖아. 아니 우연히 제가 여의도에 한 열흘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음. 우리 김교웅 우리 예. 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네네네. 전 정무 시장 했었죠. 예.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저녁 때 저도 한 잔 먹었고 우리 응. 실장님도 한 잔 드신 것 같아. 근데 혹시 시장님 나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정치인들은 다 나온다고 하지 않을까요? 나온다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뭐 생각해 봐야죠. 뭐 딱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시민이 원하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역시 우리 김교용 실장님도 전에 뭐 국회의원이셨고 또 출마를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기회가 되면 나오실 생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건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고 다른 분들은 직접 여쭤보기가 참 뭐해가지고 아직 그건 뭐 여쭤보지 확인할 못했는데.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지금 거론된 우리가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보면 네 분이 거론됐는데 하여튼 그 현역 의원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저희가 방송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박남춘 의원님이나 홍영표 의원님은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죠. 못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는 우리 박남춘 의원님이 하시고 노동부 장관으로는 우리 현 환경노동위원장이시니까 네. 두 분이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송영길 의원님이 아직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또 뭐 임기가 5년이니까요. 대통령 예, 임기가 예.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우리 국회의원의 추가적 입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송영길 시장님이 다시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박남춘 현 시당위원장님하고 홍영표 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두 분이 유력하게 출마하고 어쩌면 경선까지 가지 않을까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일단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출마를 하면은 그 또 지역구가 또 비는 거잖아요. 사퇴해야죠. 둘 중에 사퇴해야죠. 한 분. 만약에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 그럼 또 그 지역구 선거도 같이 하는 거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영표 의원님이 나오시면 그리고 경선에서 되시고 또 삼선이니까 사실 인천시장님은 지금 뭐 보수 진보 모두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한 3선 정도 수준에서 하셨거든요. 만약에 예측해 볼 때 홍영표 의원님이 경선에서 이겨서 나오신다 그러면 홍명 의원님이 같은 부평에서 두 명이 경선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홍명구청장님은 홍영표 의원님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시장 준비는 거의 홍미영 청장님이 벌써 한 3년째 예, 뭐. 열심히 발을 넓히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요즘 보시면은. 숨기지는 않으셨던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들었고 주변에 평도 그렇게 나 있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경선에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붙어봐야 알죠 게임은. 근데 그렇죠. 이제 현역 박남춘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님이 계시니까 홍명 의원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문제가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누구 하나 큰 소리 치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구청장님은 또 현역 시당 위원장님이나 또 삼성 국회의원하고 겨뤄야 되는 그런 또 경선에서 또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 그 당내 입장이 정해진 그럼 것 같지 강병수 않습니다. 전 의원님은 어떤 분이 나오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거 부평에 계신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시는 게 좋으시겠 아, 그런 건가요? 네, 저야 뭐 이게 또 이해관계가 또 있었네. 이게 좀 밀고 밀리면 또 다른 자리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뭐 저는 뭐 이제 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당에서 뭐 후보로 되고 그래서 네. 그때 뭐 급히 준비하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도 쭉 그 우리가 거론했지만은 여러 현안 문제도 많고 그렇죠. 거의 뭐 이 10조 가까운 10조가 뭐예요? SPC라든가 이 출자 출연 기관 이런 데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럼 1년의 예산이 300만 도시입니까, 지금? 그러면 300만 도시고 그러면은 그럴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느냐죠. 인천 구석구석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인천 구석구석에 대한 그런 그 이 정책 과제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고민, 예. 국가 정책과 우리 인천 시민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준비됐냐는 거예요. 준비해 왔냐? 아, 중앙만 바라보고 계속 중앙에서만 특정 분야 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인천시 이 모든 전체 살림 여러 분야를 총괄해서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잖아요. 예? 우리 인천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발 시장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기 당내에서 경선에서 이길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세력화하고 네. 이렇게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인천시 구석구석을 어떻게 하면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균형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그 준비가 됐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하는 뭐 게. 이건 뭐 예. 하여튼 이한구 의원은 아주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기 또 상대적으로 하는 국민의당으로 지금 두 분 거론되고 있잖아요. 문병호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박우석 청장이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는 문병호 의원은 뭐 누가 또 뭐 지역구로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전남 그 영암, 예. 영암에 어쩌면 보궐선거가 있어서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런 얘기가 보궐선거가 나와서 있어서 혹시 거기 출마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그건 확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거는 아마 거의 사실 이제 옛날 대선 전에 작년 연말 뭐 이럴 때 이제 보궐선거 여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좀 거론됐던 얘기인데 지금은 뭐 전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당 소속으로 이제 박우섭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남구청장을 거의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을 하셨는데 건너뛰고 연속 세 번은 아니고 연속 세 번은 아니니까 다음에 나올 수는 있으나 있을 수 있죠. 아마 본인은 다음에 또 남구청장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서 박우섭 현 청장님은 어쨌든 경선을 거치든 안 거치든 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신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까 이제 지금 저 유정복 시장은 거의 재선 가도에 좀 확실히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죠. 예. 모든 준비가. 안상수 시장은 뭐 대통령까지 나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또 나온다고 뭐 여기저기 언론빨 받으려고 나갈 텐데. 아니, 본인이 나간단 말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천에 부채를 만든 장본인이 또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또 됐던데.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정복 현 시장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네 분 중에서 어떻게 이제 경선이든 아니면 뭐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하든지 뭔가 결정이 날 그런 것 변수는 없을까요? 뭐 지금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뭐 정의당이나 뭐 다 포함해서 그쪽에서 어떤 뭐 단일 후보 이런 그런 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오늘 그걸 사회자가 물어볼 줄 알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난 대선도 사실은 5당 구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 당이 다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맞습니다. 후보를 냈던 것처럼 예.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다 나온다? 5당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네네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으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통합할 가능성도 없고, 없죠. 예. 그러다면 5당 체제로 가기 때문에 5당 체제로 갔을 때의 후보 단일화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5당 체제로 체제로 다 갈 거다. 단일화 없이 다 간다. 간다. 이렇게 보는. 그럼 시장 선거뿐만이 아니고 구청장이고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2020년 이제 총선까지 쭉 이어지는 이 개헌 국면하고 이게 연관이 됩니다. 지금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각 당의 모든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병행하겠다, 개헌 투표하겠다라는 예.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높고 지금 이제 내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성해서 아마 드라이브를 거시겠죠. 근데 뻔히 예상되지만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이나 과거 청산 이런 것들이 이런 개혁 입법 이런 것과 병행되지 않으면 그건 예. 한계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개헌 과제를 이 대통령 분권형 예. 이런 측면 선에서의 개헌 과제를 그 정도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2020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하는 예. 이런 그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나 또 민주당 내 그 기존 김부겸 뭐 박원순 이런 그 안희정 이런 후보들이 요구했던 네. 또 심상정 그 정의당 이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측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개헌의 과제로 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가 앞으로 2020년 다당제로 가는 길목이긴 하지만 네. 어떤 연립 또는 연합의 시범적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근데 것 또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지방선거 투표뿐만이 아니고 개헌 투표도 이제 하자라는 게 이제 대통령도 공약이고 각 당의 요구인데 그러면 개헌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개헌이라는 것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각 정당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타협이 이루어져서 단일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개헌안 2개 내놓고 어느 걸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좀 완전히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다 합쳐도 지금 그나마 가반수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만 넘으면 되는 거 반만 넘으면. 아니 그게 이제 개헌은 두 개헌을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 국회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네.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민의 반만 그렇죠. 그럼 찬성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5개 정당이 단일한 개헌안을 내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장관 하나 임명하는 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불가능해요. 하겠습니까? 네. 제가 봐서는 그러면 내년에 6월 달에 개헌 안을. 투표를 같이 한다는 네, 것은 네. 대통령이 발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봐서 거의 그러면은 유력하죠. 그럼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통과한다.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5개 정당이 합의하에 어떤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이 발의해서 그러나 어느 정도 다 이제 최소한 거칠 건 거쳐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거기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헌안이라는 거를 뭐 하나를 만들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개헌안을 왜 하나만 만들어요? 국민들한테 뜻을 물을 때는 네. 예? 이런 개헌안, 이런 개헌안 이렇게 그 복수로 두고 그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걸 채택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저는 여러 가지 개헌안을 방법을 일리한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표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도 궁금하네. 그게. 하여간 뭐 그건 아, 좀 우리 뭐 하여튼 대통령 후보 열 몇 명 중에서 뭐 한 명 뽑는 것도 다 투표하고 이랬는데 뭐 그거 근데 지금 예. 이한구 의원 얘기는 개헌안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다수의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하게끔 해서 과반수 이상 안을 한정한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 이제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고 지금 5당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뭔가 또 합종 영향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합칠 거냐. 지금 강병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의 대통령 선거처럼 5당 체제로 갈 거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어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워낙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한 거의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신감의 또 표현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게 좀 낮아 표현을 했는데 5당 체제로 뭐
간다고 봐야죠. 이항구 의원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당 5당 체제로 가지만 이 5당 체제가 내년 개헌안, 지방선거 때 어떤 개헌안이냐 이런 걸 가지고 또 2020년 총선 때 이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하는 이런 거를 포함한 개헌 또는 개혁 입법을 병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80%지만은 뭐 이게 뭐 더 높아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 양쪽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통령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헌법 또는 개혁 입법 이런 게 뒷받침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간 예. 뭐 두 분 다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는 5당 체제로 기본은 5당 체제로 기본은 가긴 갈 거다. 네. 특별히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했던 거는 시장 말고 이제 교육감도 내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인천과 같은 경우는 그 이청용 교육감이 민주 진보 교육감으로 해가지고 그 정교조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나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당선되셨다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바꾸셔가지고 뭐 재판 결과는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은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보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죄가 계속 날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치면 만약 그랬다고 치면 내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는 뭐 말이 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지난번 이청용 교육감님이 진보 단일 후보로 되긴 했지만 네. 그렇게 표를 그렇죠. 많이 과반수 이상 받죠. 받지는 아이, 못했고 그럼요. 30%좀 예. 넘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보수 후보들이 난립을 했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또 그 교육감님이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하기 때문에 참 우리 시장 후보도 어렵지만 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진보 그 뭐죠 이게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이제 했던 쪽에서는 좀 어려운 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누구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청용 교육감님이 이번에 2심 7월 말 내지 늦어도 8월 달까지 2심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된다면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쨌든 진보 진영이 추대한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진보 진영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 내지 시민사회가 책임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져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결국은 다음번에는 또 진보 진영 단일화를 또 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뭐 각자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밀어주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그런 거는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보 진영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아니죠. 각자는 나올 수 있지만 뭐 거기서 후보들끼리 결의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천시민사회 전체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력과 투표와 사전 투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자, 내년 시장 후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같이 나와서 표를 나눠 먹을 거다. 이래서 현 유정복 시장 또는 전 안상수 시장 지금 상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이명박 정부의 이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탈했잖아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내부 조직표를 막 다지고 내부 어떻게든 우리만 결속하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육감 선거 또 반대인 거죠. 이 잘못한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 또는 같이 그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큰 잘못 선택하고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뭐 나는 진짜 또 그런 걸 안 하겠다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진보에서도 교육감 후보는 항상 보수가 난립했으니까 우리가 현 그 교육감이 문제는 있었지만 다시 힘을 합치면 요번에 교육감 된 것처럼 우리가 30%만 넘기면 또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존 여야든 이 교육계 소위 보수 진보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패턴이. 두 분 얘기를 할 때 들으면 결과론적으로
저기 뭐죠? 그 교육감 선거는 좀 뭐죠? 그 진보 진영에서 어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뭐 똑같이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거를 어렵지만 그래도 인천만 그렇지만 서울하고 경기라든가 이런 쪽은 뭐 다 진보 교육감이고, 또 대통령도 좀 그런 어떤 진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천에서도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만 또 따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기 이제 저는 이제 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감할 수 있는 교육감이냐 아니냐, 이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로 그렇죠. 임명됐고 이제 청문회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쨌든 진보 교육감 출신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현재의 인천 지역의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감 이청용 교육감님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주 유죄를 받더라도 아주 낮은 형량을 받을 경우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 입장에서도 과연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 철학을 맞춰서 인천 지역 교육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서 보수 진영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나오고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지금 폐지 문제가 문재인 정부 입장이고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다 동의하는데, 예. 만약에 인천에 보수 교육감이 나타나서 나는 자사고하고 외고를 유지하는 게 내 입장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보수 진영은 원래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평등 교육보다는 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는 건 뭐 출마는 자유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문재인 정권이 그때까지라도 계속 인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또 교육부 장관이 교육개혁을 드라이브를 잘 걸어서 하고 있다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인천에서 발을 붙이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질 거다. 하여튼 뭐 오늘 그러니까 시장... 이제 교육이 이렇게 보수 진보로 사실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보수 또는 정부 또는 보수 기존 우리 인천 교육계 그 차이가 뭐예요? 사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국정 교과서 이렇게 채택하려고 하는, 이거는 보수 진보 나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 인천현 행복학교 이런 부분도 사실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 거죠. 아이들이 자기의 창의적이고 자기의 꿈, 자기에 맞게끔 다양한 진로, 한 가지 획일적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교육적 환경을 학교나 이 지역이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뻔히 예상되는 게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역할 분담하에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보수, 진보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교육 철학과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 뒷바라지라는 교육 정책으로 이제는 정상화돼 가는 거다. 그러면 과거 보수로 분류됐던 사람이든 진보로 분류됐던 사람이든 기존의 그런 프레임에서 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하여간 우리가 교육감 후보는 구체적으로 인물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언론도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보 교육감 쪽으로는 대부분 현직 교사분들인데 대부분 정교조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거론이 많이 됐고, 그리고 보수 쪽은 지난번에 떨어졌던 분들, 네. 그분들 다시 다 거론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가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년 개헌이 되고요. 개헌이 되면 이제 제2국무위원회가 될 만큼 지방 분권이 확실히 강화될 것이고, 또 예산도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인천시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도 지금보다 배 이상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 6대 4까지는 가야죠. 그래 6대 4까지 가게 되면 인천시장 내지 각 구청장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커지죠. 예. 그래서 과연 이 다음에 인천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는 인천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철저히 이 경선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문재인 하겠죠, 대통령도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지지층이 더 늘어나고 예. 정책도 풍부해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박남춘 의원, 홍영표 의원, 김기용 실장, 홍명우 청장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있고 국민의당에서 문병호 전 의원님, 박우섭 청장님 계신데 각 두 당에서 뭐 자유한국당이야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 두 당만큼이라도 정책과 또 특히 자기의 인적인 인물을 가지고 충분한 경선을 해서 정말 인천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은 각각 한 명씩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경선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그걸 무시하시는 건 아닌 거고.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예.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냥 시장과 교육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좀 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입었는데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 우리 강변수 의원님 뭘로 출마하실 거예요? 이게 시장 후보가 먼저 시장. 정리돼야지. 저도 뭐 어디 또 할 만한 데가 있나. 어쨌든 저는 근데 부평에서 하여튼 뭔가를 나오시고 인천 시민과 함께 뭔가 하나 또 준비를 해야죠. 우리 이한구 의원님은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좀 본인의 거치와 네, 저도 뭐 시민과 함께 시장을 잘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또 때문에 대안에서 계속 예, 시장을 잘 뽑는데 우선 많이 좀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기양 의원은 또 계양 시의원은 2선이고 재선이고 하니까 네. 뭐 구청장이나 더 높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그게 없으시고. 높고 나서 게 없는 겁니다. 시장 선거가 좀더 제일 좀 중요해요. 더 역할을 좀 크게 하자. 시장 선거가 시장의 몰빵. 시장 선거가 중요하고 시장 선거가 전체 지방 선거 영향의 한 90% 맞습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 시의원 이 부분들은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가는 제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 투표를 한 번 하잖아요. 그리고 위부터 이렇게 찍기 때문에요. 시장, 구청장, 뭐 시의원 뭐 쭉쭉 찍기 때문에 맞습니다. 맨 첫 번째 시장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거의 같은 번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커서 네. 결론 말씀 이대양 의원이 말한 대로 시장이 누구가 먼저 가느냐가 그 정당이 됐건 그 어떤 어디가 됐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31차 인천 시민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천의 부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 나눴습니다. 인천 시민팟은 팟빵에서 시민팟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좀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